3개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겁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신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 더 우리 학교에 대해서 가깝게 인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교 교무부장 임원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영우 교장선생님의 환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교장선생님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으셨죠? 네, 좀 한적한 곳에 어두운 곳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배정을 받고서 오시는데 적지 않은 실망을 하신 분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느끼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리 용인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간의 소문 내지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갑자기 배정을 받아서 오신 그런 그 학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그 학교 개교 9년차에 들어간 학교고요. 아시다시피 그 새로운 학교라 모든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모제 교장으로 2년 전에 이 용인 3개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아까 오셨던 길이 지금 아스팔트 공사가 이제 여름에 이루어졌는데 겨울이라 조금 이렇게 둔턱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 밑에는 열선도로가 다 깔려 있어서 겨울에도 이제 미끄럼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교 곳곳이 늘 새롭게 꾸며지고 또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많은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9년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던 막연한 실망감이나 또는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 환경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교육 공동체의 그 핵심인 저희 교사들, 교직원들은 일반 그 학교에 그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다릅니다. 굉장히 봉사적이고 희생적이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생님들로 똘똘 뭉쳐있고 우리 학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느꼈던 어느 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걱정은 기후에 끼칠 거를 분명히 입학하시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용인 3개 고등학교
이 이쁜 터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3년간 정말로 쾌활하고 맑은 웃음 속에서 선생님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서 진로 진학을 위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정보 및 그 길잡이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도 수준 높은 교육과 질을 제공하고 또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학교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좀 외진 곳에 있다고 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최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어서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한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교장 선생님들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원선 교감 선생님입니다. 우리 용인사 크계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다른 학교에 전교를 가셨다가 1년 6개월 만에 작년 9월자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학교의 역사를 함께 하신 그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실장님이 남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수가 있어서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부시고 리더하시는 임원택 교무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오시죠. 학년이 맨 마지막. 교육과정 원장님 오세요. 앞에는 오른쪽으로 세 번만 와주세요. 네. 저희 부장님들이 12분인데 진로부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지금 현재 11분 계시거든요. 제 옆에부터 소개, 아까 얘기했던 교무부장님 임원택 교무부장님, 그 옆에 계신 분은 연구부의 노승현 부장님이세요. 세 번째 계신 분은 학생부 부장님이시고요. 문용수 부장님, 그다음에 미래교육부예요. 혁신교육부가 아니라 미래교육부로 바뀌었고요. 이름은 염지선 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부의 노주영 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과학부의 정회란 부장님. 그다음에 교육정보부의 한수긴 부장님. 자, 오늘 분위기 꼭 얘기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예체능부의 체육 담당하고 계시는 문종원 부장님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죠? 1학년 부장님이세요. 예. 김민수 부장님. 그다음 2학년 부장님 신기용 부장님이세요. 3학년 부장님 윤혜영 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장님 여기 지금 방송 담당하고 계시는 여기 유성열 선생님 계시고요. 예. 여기 아이들 튼튼하게 하는 영양교사님. 그다음에 아마 저희 학교가 아까 교장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되게 한참 올라오고 아이들 통학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셨잖아요. 통학 관련 담당 선생님이세요.
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드려서 오늘 좀 남아주십사. 예, 그래서 오늘 남아 계시는 분입니다. 아, 빨리 오세요. 우리 오늘 진짜 보벌 선생님이세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화되신 분이거든요. 진짜 진로에서는 진학 진로에서는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조보경 선생님. 여기 상담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네. 이한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하실까요? 1학년 부장님.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처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많이 부모님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 해주시는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 선생님, 사업버스 담당 선생님, 상담 선생님, 진로진 학생님 소개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학부모님들께서 얼굴 뵙고 이따가 궁금한 점 질문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남아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용인 3계고 사용설명서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챕터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우리 용인 3계고에 대한 자랑 많이 섞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지금 갖고 계신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우리 3학년부의 조보경 선생님께서 대입 진로 진학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니요. 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용인 3계고 사용 설명서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학생 용인 3계고 배정 받고 나서 걱정도 많이 되셨었죠. 기대도 되셨겠지만 걱정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교인지 잘 다닐 수 있을지 좋은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전부 다 가족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를 끊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주력으로 가는 게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야무지게 잘 꾸미는가죠.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는지 하는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1학년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이제 학점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졸업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는 기존의 학생들은 우리 과거와 비슷하게 출석 일수만 채우면 이 학생이 학업 성취를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졸업이 되는 구조였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면 이 학생이 출석도 챙겨야 되지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달성해야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그 학점들을 모아서 졸업 자격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중요하게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떤 학점들을 채워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지를 나의 진로에 맞게서 선택하는 과정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 14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학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죠. 34과목 중에 11과목을 본인의 진로와 학업 설계에 기반해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선택한 과목들을 잘 공부해서 이수학점을 채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에 있어서 이 맞춤형 진로 학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무슨 과목 선택할지 언제 결정할 것 같아요? 1학년 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학년에 들어와서 고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는 어떤 진로를 할까, 나는 어느 과를 진학할까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걸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걸 기반해서 나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겠어. 2학년, 3학년까지 로드맵을 짜야 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수하면서 졸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죠. 이런 게 전반적인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1학년 때 충분히 이 친구들이 잘 고민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매력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책임 교육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아만 있으면 졸업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과목들은 학교에서는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 개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에요. 뭐 인원이 너무 적다거나 선생님이 안 계신다거나 이런 이유로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있는 과목인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2학년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고요. 특히 우리 학교가 용인시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입니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저희가 예산도 받아서 실도 잘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건, 국제경제, 심리학, 현대사회 이해, 교육학 등등 학생들이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예년부터 이 수업 준비에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수업 공개 같은 경우도 저희는 같은 과목끼리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선생님인데 제 수업에 영어선생님도 오시고요. 수학선생님도 오세요. 같이 보시고 함께 모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수업에서 내가 배운 점, 이 수업에서 이 친구가 저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선생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좋은 수업 간담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학기 한 번씩 하는데 하고 나면 선생님들도 배우고 성장하고요. 학생들도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가 일정 많이 궁금하시죠? 10쪽에 제가 잘 써놨습니다. 1학기 1차 지필 평가는 4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지필은 7월 초고요. 2학기 1차 지필은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이고 이때가 그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천절 연휴, 그 다음에 한글날 연휴 지나고 나서 시험에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2차 집필은 12월 달에 봅니다. 전국연합평가는 4번 치를 겁니다. 작년까지는 2번만 봤는데요. 올해부터는 4번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죠. 수능 모의고사 4번 보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17쪽에 저희 학교 올해 졸업생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졸업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졸업한 우리 선배들의 진학 결과인데요. 어떤가요? 잘 갔나요? 네, 정말 잘 갔습니다. 정말 잘 갔고요. 수시 전형을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들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연세대 간 친구 있죠. 내 학교 처음으로 연세대 약대 간 친구 있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연대 약대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그 여학생 1학년 때 담임이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 정말 째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고 1학년 때부터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됐겠어요? 독서해, 이런 활동에 참여해봐, 반장 선거도 나가봐, 그래 생기부 채워야 돼, 이런 거 안내해 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수업 시간에 국영수, 사회과학 선생님들이 얘가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이 과정을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생기부를 잘 채웠기 때문에 그걸로 수시로 연대학 때도 합격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기 의지만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생기부를 잘 채워서 진학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건가? 수업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그 결과물인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모습들이 세우는 특기사항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비교과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드립니다. 되게 많은데 정말 대표적인 것만 소개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서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별빛 독서 캠프입니다. 여름 방학식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모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이 모둠 활동도 하고요. 카드뉴스도 만들고요. 당연히 발표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할 때 레크레이션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트리비움 융합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꾸준하게 독서하면서 그 기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독서 활동들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건 자기들의 학생들의 자산이 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면접도 치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계고요. 이 친구들이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2, 3, 4층에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자판기를 운영하는 과정이 다 공부 배움입니다. 특히 경영, 경제, 사회과학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쌓아가고 또 생기부에 기록하고 대학 갈 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꿈찾아 드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악 1학년 학생들 난타 수업도 있었고요. 또 체육 수업 시간에 요가와 그 필라테스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는 가죽공예 수업도 있고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한 활동들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공간혁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마무리되어서 작년에 준공식을 했고요. 말 그대로 저희 학교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공간들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학교가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인사이트 투어를 오셨어요.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소문이 한번 나니까 그냥 마구마구 오세요. 마구마구 오셔서 저희 학교 공간들을 보시고 또 하셨고요.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복도를 새롭게 꾸며서 학생들의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룸이죠. 모둠 활동할 수 있고요.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 활동도 할 수 있는 발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공식 사진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학교 이제 구경하시면서 들러 보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공간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구경하고 뭔가를 얻어올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도 계셨고요.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이렇게 야무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학급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1학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로드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진로는 뭔지, 어떤 활동에 합당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중요한지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에 담임선생님이 2분이세요. 2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수업은 같이 하지만 용인반과 3개반이 나눠져 있고요. 한 선생님당 한 15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담임을 맡으시는 거죠. 아무래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요. 더 자세히 상담할 수 있고요. 더 자주 상담할 수 있습니다. 1학년에서 특히 그게 필요한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죠. 로드맵을 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적응시킴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루트를 밟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또 해당되는 내용은 새내기 비전스쿨을 갑니다. 우리 다른 학교들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가는 것 같고요. 저희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내기 비전스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처음 이제 입학하고 이럴 때 그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같이 떠나서 반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수련 장소로 갑니다. 국립 청소년 수련원 천안으로 갈 예정이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녀오면 학생들 좋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안타까운 건 올해 3학년 같은 학생, 올해 3학년 친구들은 못 갔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라. 네. 그래서 올해 3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졸업한 친구들은 못 갔고 2학년 학생들, 이제 신입생 친구들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 담임교사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 그대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담임 선생님 역할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조회도 하시고요, 종례도 하시고요, 상담도 하시고요, 또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요,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시고요. 그 역할을 학생들이 해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해보는 거고요. 학생들이 조회 종례를 하고요. 단순하게 전달사항 전달하는 것만 아니라 5분 재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학생 담임 기간 동안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5분 재원입니다. 5분 동안 주제는 제한 없어요. 진로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소개해도 되고요. 애들한테 퀴즈를 내도 되고요. 이런 다양하게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고 기록이 되면 대학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특이하다. 일단 불러보자. 일단 1차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 불러다가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결국에는 생활기록부에 다 녹아서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학급 생활을 저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학생들 하나하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심 많으시죠? 통학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안내자료에 있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노선이 총 21개 맞죠? 등교 16개고 학교는 5개 노선이 운영이 됩니다. 그 자료 보시면은 노선도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산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지역사회 많은 자원들을 연결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꼴을 이렇게 하시는 많이 잘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선 탑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가정통신부의 우선 탑승 신청 서류가 이미 나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의 기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그걸 신청하면 우선 탑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죠. 네, 공짜는 아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학교 보내시면서 제일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수년간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증차하고 있고요. 수년간 노력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학생들의 부담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애 많이 쓰셔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뭐 저희 학교가 언론에도 소개가 돼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통학버스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게 언론에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제가 아주 살짝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지요? 네, 손 들고 질문하시긴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QR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여기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부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니까 얼마든지 답변 가능하거든요.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사진을 대시면 여기 넘어가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잠깐 한 3, 4분 정도.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0개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 찍고 계시네요, 지금. 지금 잘 올라가시죠? 뭐가 잘 안 되나요? 거기 접속해서 들어가시면요. 밑에 더하기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가운데. 그거 누르시면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질문 좀 올려주세요. 어머니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따가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이따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접속이 되셨으면 제가 지금 많이 좋네요.
조금 해도 되죠? 역시 우리 학부모님들 질문이 예리하시네요. 자, 일단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한번 답변 들어보고요. 제가 혹시 뭐 잘못 짚는 거 있으면 부장님도 얼른 손 들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전자기기 사용은 저희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디지털 역량 자율과제로 올해 이제 진행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아이패드가 하나씩 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정말 야심차게 수업 시간에 이런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시대에 나의 핸드폰과 나의 패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율적인 규칙 만들고요. 선생님들이 늘 신경 쓰시고 학생들은 자율규칙에 따라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관련 동아리가 있나요? 우리 미래교육부 부장님. 그림 관련 동아리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있던데 잘 운영되지 않는 듯 보이더라고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많은 분들,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수단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뭐 말씀하신 인스타도 있고요. 유튜브 계정도,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런 거 있는데요. 저희가 워낙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행사들이 학생들한테 녹여 들어가고 또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신경 쓰고 더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 음악 관련 동아리도 당연히 있지요. 네, 음악 관련 동아리 당연히 있습니다. 용인반 3개반은 나는 기준을 몇 분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1학년 이제 반편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1차 예비 소집 때 학생들 대부분이 인적성 검사 받습니다. 인성과 학업적성에 대한 거였고요. 거기에다가 중학교에서 갖고 온 내신 성적을 포함을 해서 반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반편성하고요. 그래서 한 반에서 1학년 5반이면 그 중에서 이제 용인반과 3개반이 나눠지고요. 용인반 안에서는 또 남녀가 있고요. 3개반 안에서 남녀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원 비중은 현재는 반당 30명 혹은 31명으로 저희가 배정을 이걸 받았습니다. 3학년 아이패드는요, 네, 정부 정책이에요. 교육청 정책으로 작년 1학년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1학년, 올해 2학년, 그 다음에 올해 신입생 이렇게 지급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3학년 학생들은 거기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안 받는 상황입니다. 네,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네, 속상할 것 같아요. 혹시 3학년 형제 학부모님 계세요, 여기? 없죠? 네, 넘어갑니다. 네. 우리 수시 정시 비율이요, 압도적으로 수시 비율이 높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워낙 학교 생활 잘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생기부를 잘 채워서
압도적으로 수시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질문으로 아까 정시 준비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요. 일단 정시 준비라는 게 이제 결국 수능 공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정시 수능 준비가 사실은 정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도 최저 등급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로 갈 때 최저 등급을 쓸 수 있도록 혹은 정시로 진학할 때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3학년 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 워크숍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따로 관리하시겠다. 맞죠? 네. 따로 관리해서 정시 준비도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통합 코스는 살짝 넘기고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음악 관련 동아리 있고요. 학생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일단은 창체 동아리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만 생활기록부에 좀 다양한 기술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율 동아리도 운영이 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죠. 교육과정 부장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친구들 모아 선생님을 섭외해서 동아리 만들고 하는 거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요. 무슨 어떻게 활동하는 동아리 정도 한 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학급에 30명 정도고요. 9개 반입니다. 1학년 9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 학교 오시면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 전경하며 도서관 시설하며 저희가 혁신공간 하면서 혁신사업 하면서 그 위에까지 컨퍼런스까지 연결해놔서 너무나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통합 이런 거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가야 되는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늘 담당 선생님께서 챙겨주시고 계시고요.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은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댄스 동아리 당연히 있고요. 얼마든지 만드세요. 예체능 관련해서 수시 전형 관리나 합격한 케이스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서울대 서영학과 어디고요? 재작년에 호의 때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과 한명 합격했습니다. 네. 네네네. 예체능 관련해서도 대학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자기주도 학습, 이과 학생 수 비율. 연대 약대간 여학생은 어떤 전형이었나요? 혹시 학교장 추천제요. 학교장 추천제. 네네. 학교장 추천제였다고 합니다. 네. 농어촌 특별 전형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50% 이상. 50% 이상이요? 네. 농어촌 특별 전형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전형입니다. 전국에서 14%의 학교밖에 해당을 못하는 그 굉장히 좋은 저희한테 유리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통합버스 관련한 내용 우리 저기 3개국 최대 장단점. 네. 최대 장점은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장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 대해서 상담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다면 주로 상담 가능한 시간. 담임 선생님과 그 이제 스케줄을 잡으면 될 거예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라는 게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늘 상담할 수 있고 늘 요청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특히 아까 우리 1학년 학생들 이제 3차 예비 소집 15일 날 오면 그때 이제 그 진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요. 저희가 일부러 조금 일정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개학하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담임 선생님 두 분입니다.
선생님 한 분당 상담할 친구들이 15명 정도예요. 훨씬 담임선생님들이 더 깊고 자주 상담할 수 있게 저희가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예비 소집 중에 상담 시간이고요. 담임선생님 확정되시면 됩니다. 네, 설명 잘했죠? 네. 그다음에 환영합니다, 학부모님. 제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잘해주셨네요. 자, 우리 그럼 통학버스 관련해서 우리 박정훈 선생님 설명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학생안전교육부에서 통학버스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올라와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통학버스 신청에도 차량 인원에 안 들어서 못할 수 있나요? 몇 명 정도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신청이라는 게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나갔던 우선 탑승자 신청서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 기준이 있었죠. 저희가 비환승시, 환승시 그 기준에 맞는 친구들은 등교 버스는 무조건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량 인원이 넘쳐서 우선 탑승자가 뭐 23명을 타야 되는데 30명이 지원했다. 그런 경우 어떡하나요? 했는데 이미 버스 업체와 다 협의가 되어 있어서요. 추가 정류장이라든지 노선 변경 계획도 다 있습니다. 등교 버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버스는 5개 노선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우선 탑승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알림이로 오후에 발송을 해드렸었는데 학교버스 1호차는요 천리, 통장, 그 다음에 양지 쪽 사는 친구들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버스를 선착순 일반 신청으로 무조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멀리 사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 친구들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이 친구들 그래도 터미널까지라도 좀 태워주려고 만든 버스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신청 때는요 우선 탑승자 학생들을 제외하고 태우는데 그 노선들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멀리 가는 것도 있죠. 삼가동, 천리, 양지 이런 쪽들은 대부분 우선 탑승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채워지고요.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모연이나 둔전 쪽 학생들이 저희가 계약을 하면은 가정통신문으로 다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걸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교장 선생님 모시고 나서 매년 통학버스가 증차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 등교버스 다 더해보시면은 아마 320명 이상 태울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재학생 수가 650명 정도 됐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손가락이 빠르다면 모연이나 둔전 쪽 학생들도 충분히 탑승할 수 있고 놓쳐서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놓쳤어도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통학버스는 노선별 선착순 몇 명인가요? 또 노선별로 다 다른데요. 모연이나 둔전 쪽은 우선 탑승을 거의 못합니다. 기준을 이제 네이버 찍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들은 23명 전부 다 풀려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모연 쪽은 지금 5개 노선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연에서 사는 친구들 100명 이상은 선착순으로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류장 추가 혹시? 정류장 추가. 네. 정류장 추가는 저희가 이거 작년 노선을 바탕으로 지금 노선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정류장이 추가되는 경우는 우선 탑승자가 넘치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2호차 1호선 경우는 양지에서 용인터미널까지 태우고 오는데 제가 지금 재학생들 받아보니까 이 노선 쪽 넘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용인터미널을 정류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 탑승자를 위해서 정류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사님.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폭 대책. 네, 제가 학폭도 담당. 네, 학교폭력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능에 만능. 저희 학교 학생들 좀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학교 폭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자 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제 교육 쪽이라든지 경찰 행정, 진로 희망하는 친구들 모아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짧게. 교복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복 그 플레이스로 다들 예약하셔서 수치 재셨나요? 재실 예정이시죠? 네. 저희 2월 11일까지니까 잊지 않으시고 꼭 예약하신 후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네. 아, 하교버스는 17시 저희가 16시 40분에 7교시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담임선생님들 동네 하시고 그 다음에 17시에 여기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일과표에 보면 네. 방과후 학교 수업도 있고 자기 수업도 학생들 네,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 아까 그 진로 탐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학교 교과 시간 내에 끝나는 거죠? 여러 가지 학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요. 네, 일과 중에 하는 것도 있고요.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방학 중에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 버스를 타야 되는 친구가 만약에 방과 후에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학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일단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진짜 학교 건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친구들이 선착순도 좋고 다 동작을 내고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네. 학교버스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하교버스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등교버스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노선을 해주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뭐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교버스 시간에 그 통학버스 기사님들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다른 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을 보시는 기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좀 그런 기사님을 구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버스 공정도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아이들이 보시면은 다 5시 정도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전교생이 지금 다 나가면은 지금 신입생 포함해서 하면은 거의 몇 명? 6, 700명 사이 될 것 같아요. 300명이 한꺼번에 나가게 비슷한 시간대에 나가는데 그 시간대에 나가서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이 중간에 20번 버스 타고 중간에 내리든 시내로 더 나가든 간에 그 버스를 바로바로 탈 수 있는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끊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좀 뭐 혼잡하긴 하더라도 다들 20번 버스 타고 뭐 3, 4, 5 모여서 다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 드릴까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제가 시장님을 3번을 만났어요. 네, 3번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배차 간격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1970년대처럼 버스 그 안내양 있고 막 만원 버스 하고 막 이렇게 두들겨서 출발하던 시대처럼 요즘에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정거장을 걸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서 미리 한 정거장 앞에서 타는 그런 현상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러시면서 그 버스 회사하고 같이 이제 그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차 간격을 좀 줄였어요. 줄이는 과정에서도 저희 용인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인시하고 광주군으로 또 차가 들어가니까 광주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배차 간격을 예전부터 많이 줄였어요. 작년부터 많이 줄였고 이제 재작년 5월 초부터 여기 삼계리 마을 주민들께서 저희만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게 아니고 버스 통학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삼계 마을의 그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1시간씩 꼬박꼬박 해줘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차가 늘어났는데도 하교 버스 때문에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등교할 때는 8대가 움직이지만 원래 5대 움직였었거든요.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특히 양지 쪽에서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용동중학교 뭐 이런 데서 힘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버스를 늘린 거고 하계버스 원래 2대였었다가 3대였었다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지금 5대인데 하계버스 인원은 등교버스 인원보다 아이들이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여기서 학원으로 직접 버스를 타고 빠져나가요. 일반 대중 버스를 타고. 그래서 등교할 때보다 신청 자체가 일단 현저히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요금은 아이들이 이제 환승이 안 되잖아요. 저희 내는 요금에서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990원으로 묶어갖고 계속 990원으로 하고 있어요. 요금 자체는. 혹시 이것도 질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혹시 하교하는데 이제 버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서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지만 불과 2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통학 자체로 민원이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버스가 늘어나고서부터는 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발견이 된다 추후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체돼서요. 우리 상담쌤 계셔서 여기 학생들 심리 상담 관련 프로그램 잠깐만 짧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일단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상담실, 믿을 만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양념되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이제 신입생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또래 상담이 어떤 건지 상담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 대항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힘들어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그런 교육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 바리스타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 때 작은 아픔에도 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학교의 위클래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힘들면 학교 상담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 시간보다 너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죄송한데 네, 요거 하나 종례후 방과후 수업이나 자기주도 학습은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요. 수행평가는 많이 내주시나요? 이거 아마 우리 학생이 한 것 같은데 쌤마쌤이에요. 쌤마쌤 쌤에 따라 달라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진행하고 수업 진행하면서 꼭 해야 되는 노수령 평가, 혹은 꼭 해야 되는 교과와 관련한 그죠? 그런 것들은 하게 되어 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런 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반적인 설명과 질문 중에 좀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찐 대한민국 1타 진로진학 선생님의 우리 대입 관련한 설명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보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국어교사분들에게. 네. 저는 지금 그래서 국어교사로 지금 3개국에 3년차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학부모님들 만나뵙는 자리에 뭘 하나 갖고 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일 관심 있으신 고등학교 생활 지금 설명 들으신 부분 바탕으로 해서 대입과 관련된 것들, 학생과학생하고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접니다. 연진아 이렇게 시작하죠. 예.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습니다. 닮았나요? 차가 제 입으로 송혜교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영단 선생님하고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유니 3개국에 시청하시러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셨죠?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국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가 2023년도에 1학년을 들어가면 3년, 4년, 5년, 7년도에 그러면 대입을 가는데 2024년 대입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은 4년 예고제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2023년 올해에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만나게 될 대입의 과정을 그대로 비슷한 과정의 맥락을 통해서 1학년 신입생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런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준비를 하고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도받는 것, 가정에서 지도받는 것,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학생들의 꿈을 그리고 인생을 좀 설계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준비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이제부터 1학년 신입생이 만나게 될 고교 학점제. 물론 전격적인 내용은 25년도에 시작하지만 23년도 1학년 학생부터는 여기에 완전하게 이제 발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용인 3개국의 생활기록부 기가 막히다. 근데 도대체 뭐가 기가 막힐까? 아시고 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대입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졸업생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졸업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6 대입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과는 조금 수업의 시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 수업 시수를 왜 줄일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교과에서 2시간씩 주는 이 과정은 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 선택 활동들, 주제 중심 탐구 활동들,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놨다, 적정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교과 선택은 공통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교과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1학년에 입학하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1반부터 9반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럼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2024 대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 23년도와 24년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니까 수시와 정시가 있다. 이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뭘 놨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입니다. 물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준비한다 더불어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정시와 수시 중에 교과와 관련된 것, 학생부와 관련된 것 확실히 많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수시와 정시 중에 학생부에 관련된 것, 교과와 종합이 있습니다. 교과는 물론 교과 성적만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이라고 하는 건 교과 성적과 더불어 비교과에 해당되는 활동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들. 출결부터 마지막 선생님의 마지막 말인 행동발달 특기사항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과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의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만히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정시와 수시 중에 수시를 가만히 보시면 수도권에는 뭘 많이 뽑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이해되십니까? 정시에는 뭘 더 많이 뽑습니까? 보시면 되죠. 볼까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는 수시를 더 많이 뽑죠. 역시 무슨 보이십니까? 네. 정시로는 35%를 뽑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들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가?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구나. 이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1학년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10명 중에 3명만 그 수능 전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1학년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학교생활교육부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 이 내용입니다. 1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만히 보시면 1번 인적사항, 2번 출결사항, 3번 수상경력,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그러니까 자동공진이라고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고요. 세 번째가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교과에 해당되는 것,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내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의 등급, 성취도, 점수에 해당되는 평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세 번째는 특기사항에 해당됩니다. 밑에 보시면 독서활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행동발달 특기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시 전형 40%라고 말하는 그 수치를 자꾸 얘기하면서 정시의 40%를 뽑아라 라고 교육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학교들 보이시죠?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16개 대학에서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이 수치만 가지고 비율이 48.9%부터 40%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반대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정시 비율이 40%의 아이 10명 중에 4명은 수능 전형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0명 중에 6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죠. 이해되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류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정시에 해당되는 수능은 결국에는 학교생활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뭘 공부할까요? 입에서 수능 문제집을 풀겠죠. 그럼 학교에서 하는 아까 말했던 그 다양한 활동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은 사실 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그렇게 유의미한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려면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들에 이 아이들의 이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의 이름으로 글자로 이렇게 쓰여지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수능입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을 쓰지요. 보니까 통합이 돼 있다. 수학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얼핏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는 학부모님들은 수능 세대십니까? 설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이가 저보다 괜찮아요. 아는 말이 한쪽겠죠. 수능인데요. 이 수능에 관련된 얘기 가만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2022학년도 수능 다시 말하면 2022년도에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능과는 조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또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러면 선택형이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국어도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 외에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주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입니다. 이제 수학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 힘들어졌는가? 가만히 보시면 수학은 선택이 3과목이죠.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문계나 사회과학 관련된 관심에 있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공대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저는 기계가 좋아요. 저는 컴퓨터가 좋아요. 저는 제약회사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미분과 적분이 아니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공통과목도 수학 1과 2를 시험 보는데 나머지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럼 이 친구들이 바로 통합형 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다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 제2외국어는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뭘 정할까가 바로 본인의 적성과 본인이 원하는 계열과 연관성이 있겠죠. 생각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천문학과에 가서 별을 보는 게 꿈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 뭘 배워야 됩니까? 선생님 근데 저는 지구과학이 싫어요. 매칭이 안 되시죠? 예, 됐어요. 선생님 저는
제약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 관련된 일을 해서요.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너 화학 좋아하니? 아, 선생님 저 화학. 그럼 너 뭐 좋아하니? 저 영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1학년에 입학하고 난 후에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 뭐가 있다고 했죠? 1학년 학생들이 한 반에 2명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1대1로 케어가 가능해요. 분반단이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 보신 분인데. 자, 그러면 이 분반단임제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학생들의 숫자를 적게 만들어서 이 친구들하고 1대1 상담을 한다. 뭐를 상담할까요? 진로를 문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계열이 어떤 것인지.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이 자식 좀 예뻤는데 오늘 딱 보니까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한 번에 정확한 길을 실수 없이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남의 집 자식이죠. 우리 자식이 절대 그런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갑니다. 그럼 딱 생각할 때 시행착오 거치면 이거 조금 마이너스가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력과 그 모든 선택들이 다 포함돼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 학교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해서 학업 설계에 관련된 디자인을 받고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약간 지구과학 관련된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회관련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았습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죠. 이것들을 어떤 순간에 바로바로 잡아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다 모합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수능은 원칙입니다. 자, 학생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올해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기록이 되고 어떤 부분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학부생활기록부에는 8가지, 10가지에 해당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색깔을 진하게 해두었는데요. 수상 경력에 보면 2024학년도 대입에는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 뭔지 아시죠? 자, 저는 국어 선생님이라 글짓기 대회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표를 만들고 매체로 이걸 PPT로 만들어봐. 그럼 이걸 가지고 1위, 2위, 3위를 나눌게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매체 활용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는 거 좋아요. 국어적인 능력 활용하는 거 좋아요. 이 시상에 참여할게요. 해서 1등 했습니다. 금상 받았습니다. 그럼 생활기록과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걔네들이 왜 하겠습니까? 기록이 되죠. 상장을 받죠. 기분이 좋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학에 진학할 땐 그 부분은 까맣게 블랭크 처리가 돼서 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서 선생님 그러면 대학에 이게 수상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수상에 안 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학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열심히 한 후에 이걸 뭔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이든 어떤 수상이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활동하고 그 중에 잘하는 학생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이것들이 이 친구한테 굉장한 그런 자긍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 모든 활동 중에서 몇 가지 특정 파트만 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수상활동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발 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봉사활동의 개인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헌혈이 좀 걱정됩니다. 그죠? 헌혈 4시간인데 그죠?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율동아리도 그러니까 저희는 창제 시간에 동아리 시간이 있고 학생들이 그 한 가지 동아리 활동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이 활동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랑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또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자율동아리를 만듭니다. 자율동아리의 특성은 학생 주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든 자율동아리 했으면 이 친구는 동아리를 2개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해당되는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방과후학교 아까 질문 들어왔는데요. 방과후학교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학생이
학생들은 자유롭게 듣고 교과학습, 심학습을 방과후 활동으로 했지만 이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내려오시면 독서 활동 상황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심리학 관련된 책 너무 읽고 싶어요. 10권 읽었습니다. 잘했다. 관심 있구나. 알았죠? 예전에는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도 기록은 합니다. 다만 이게 어디는 포함되지 않냐면 대입 전형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정리해보면 수상에 관련된 기록도 자율동아리에 관련된 기록도 개인적으로 학교 밖에서 했던 봉사활동도 안 되고 그 다음 독서활동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 바깥에 이루어지는 거죠. 독서활동은 학교가 이 학생하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선생님 저 이거 읽었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대입 공정성 제도라는 2019년 11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어떤 제도냐?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 안에는 생각 외로 학교 밖에 있는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이라든지 사교육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그 부분이 독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봉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교 안에서 학교가 계획한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만 생활기록부에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공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사회봉사를 갔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있다. 이건 좀 뭔가 형평성의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아리가 학교에서 구성한 거죠.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구성한 거죠.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은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서 교과에서 배운 역량을 더 크게 심화시키고 확장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은 심화 공부를 독서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독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독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교과에서 저 같은 경우 국어니까 국어에서 교과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더 심화적인 독서 활동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세부등급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제 올해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이제 이 모든 수능과 관련된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대입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수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16개 대학이 정시 전형의 40% 이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오시면 여기 수능 출제 범위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가 부분이 있고 또 상대평가 부분이 있고 등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제 수능에 대한 연계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연계가 70% 정도 낮췄거든요. 지금 50%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더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고 할 때 EBS 책만 가지고 공부를 외우거나 하게 되면 단순한 지식 암기에 머물기 때문에 조금 더 역량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EBS 연계를 좀 낮췄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폐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사추천서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걸 왜 없앨까요? 자기소개서 애들 너무 괴로워합니다. 한편에 글을 쓰고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과 반복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대학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글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교사의 추천서 같은 경우는 그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아닐까요? 선생님이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전형자료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아이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것도 외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평가 요소로 작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적성고사라고 하는 건 좀 쉬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지선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이 가는 방향은 어떤 것을 답을 정해서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협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고교학점입니다. 2023학년부터 1학년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고교학점제. 그럼 그 전에 없었냐? 하나 얘기를 드릴까? 아, 저를 찍으시는 게 아니군요. 아까 답을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이제 올해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 학점 기반 선택 교육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학점이거든요. 이제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어떤 수업을 이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학점,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이 과목에 대한 어떤 기준적인 수준을 넘어가서 성취를 하게 되면 이걸 이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023년도에 입학생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 학교로 왔습니다. 갔습니다. 이 친구 출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이 친구 출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렇게 190일 나왔습니다. 우리는 1년에 190일을 학교가 보내거든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출석에서 출석한 거죠? 졸업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교과로 바뀌게 되는 학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7교시만 들어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친구 원래 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걸 바꾸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라는 교과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교과에 이 친구가 선택한 교과에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하는 1학기 17주 동안에 3분의 1을 수업 시간에 출석할 것. 이건 아침에 출석하면 다릅니다. 교과별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최저의 기준, 기본적인 학력을 맞춰야 됩니다. 기초 소양을 갖춰야죠. 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국어 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이 친구 공부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 맞춥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맞춥니다. 40%의 학업 성취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출석을 3분의 1을 하고 교과에서 40%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면 이 교과를 이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핵심은 뭘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한 걸까요? 이거는 책임교육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학생의 책임도 있고 이 학생이 출석을 해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의 책임도 있고 이 친구가 학교를 가게 만드는 가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 친구의 딱 하나의 교과 그리고 10개의 교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책임을 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학교도 나왔는데 기본적인 학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40%가 안 됐어요, 이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쫓아내면 되죠, 쫓아내면. 그러면 되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의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보충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그럼 다양한 1대1의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 상담실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생들끼리 또래 멘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이수 과정 밑에 보충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교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교과를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2023년도부터는 공통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에 경기도는 사회와 과학까지 한꺼번에 섞어서 5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학력을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맞춰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기초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위에 보시면 3번의 수강 시점 보이십니까? 예. 이제 이 과정이 바로 이 친구들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학년에 들어오면 교과목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지해지겠죠. 네, 어떻게 살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근데 방향을 설정한다는 게 학과를 설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향이라고 하는 건 계열인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저는 별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싫네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맞춰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교과를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관심 있는 평가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교과에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학년에서 모두가 다 함께 보는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해당되는 거고요. 2학년쯤 올라갈 때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걸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나면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열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하고 나면 또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는 거 있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단계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등급을 나누는 거 1등급부터 9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 등급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3단계로 평가합니다. 좀 느슨하겠죠. 넉넉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요. 성취평가를 합니다. 성취평가는 절대평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지 않겠죠. 예. 이 부분은 음악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과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그러면 수능에 해당되는 그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등급이 나오죠. 그렇죠. 상위 몇 %가 이론만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말하는 탐구 과목과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데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사회로 바꿔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1학년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2학년도 갖고 있다. 또 3학년은 있냐? 3학년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25년도부터는 모두가 디지털 교과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있다. 그래. 근데 그 아이패드 안에 뭐가 있냐? 유튜브가 있냐?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각 교과마다 코스웨이 설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읽다 보니까 3번 문제가 어려운데요. 그럼 1번에 해당되는 2번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쫙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 선생님들 뭘 하시면 될까요? 이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정도의 과제를 이수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해당되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제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쓰는 것들을 애들이 받아 적는 과정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교사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를 가만히 이해하시면 대입 전형을 좀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대학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중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 과에 왔는데 정말 좋아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천문학과에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저는 저 백두산이 언제 화산처럼 터지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구과학 전공해도 되겠죠.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문제고요. 그다음 이 친구들은 창의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자기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끈기도 있어야 되고요. 창의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대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대1로 물어볼까요? 너 창의력이니? 너 딱 보니까 약간 도전적인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학과의 수업을 잘 이수할 수 있고 미래를 좀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에 유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바로 생활기록부를 보면 됩니다. 학부모님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이 생활기록부를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각 교과별로 어떤 모습이구나. 어떤 책을 읽었구나. 어떤 수상을 했구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기록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수 갔다 오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아니네. 네. 저는 흠뻑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약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까요? 네. 아닌가 봅니다.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는 현행이라고 해서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 기록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평가입니다. 이 깜깜이 전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선된 방향은 3가지로 평가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역량. 뭘까 역량이? 그러면 학업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정도를 보겠죠. 성적을 보겠죠. 또 하나,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과정을 보겠죠. 그 과정에서 참여도가 어땠는지를 보겠죠.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보겠죠. 두 번째 내려오시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가 뭘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진로는 계열이라고 제가 가로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혹은 바라는, 가고 싶어 하는, 조금 말해볼게요.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좋아한다면 깊이 선택하겠죠. 사실 저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사족 보행 로봇. 4다리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드는데 저도 좀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넌 무슨 과목이 좋니? 물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수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어느 쪽에 관심 있는 건가요? 공과대 쪽에 관심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는 걸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겠죠.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요, 공동체 역량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반장 한번 하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모든 활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잘 어우러지는지,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지를 잘하는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타협하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발을 차는지, 웃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공동체 역량입니다. 결국 학교생활 모든 게 아닐까요? 수업 속에서 바라보는 이 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그대로 문자로 기록했을 때 거기에 전문적인 감시관이 들어가고 교사의 비평안이 들어간다면 이 생활기록부는 이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어쩌면 학부모님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 사회성,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 발전 가능성, 이 국가를 원하는데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울리는지 그것은 생활기록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교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과는 정말 말 그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 비교과는 평가가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교과는요, 먼저 교과 성적이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는 다양한 수치로 마련되는 이 아이의 수준, 적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죠. 국어 성적을 딱 보니까 수치가 다른 수학보다 좀 높아요. 우리 아이가 어문계열 쪽에 좀 관심이 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수있게요. 그 다음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이나 이 활동들, 다시 말하면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수행평가나 팀 활동이나 주제중심 융합 활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수하고 활동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교과입니다. 자동공진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안에는 서술형 문장으로 표현되는 우리 아이의, 우리 학생의 다양한 사회성, 다양한 역량, 공동체 인성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활동이 구성됐고 어떻게 계획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에 어떤 목적으로 이 동아리가 만들어졌는지,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 활동이 왜 있는지, 그래서 새내기 비전스쿨이 원하는 목적은 뭔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육적 효과가 뭔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도 가벼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2023 서울대 학종왕입니다. 결과적으로 딱 보면 왜 서울대를 가져왔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서울대는 국립대학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에 관련된 정상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만들면 평가에 해당되는 과정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선진적으로 한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시면 아까 봤던 게 다 들어있네. 교과의 성적도 들어가지만 교과에서 했던 활동도 들어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 행동반의 특기사항의 내용까지 들어가네 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 전반적인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선택입니다. 이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공통 과목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보이시죠? 세 번째 진로 선택 과목.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3화부터 쭉 생활을 하다가 1학기가 가기 전에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명회를 듣게 되실 겁니다. 교육과정 박람회로 오실 거고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뭔데 이걸 보시면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루트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저는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 뭘 좋아하는데 저는 화학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수학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외국어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작은 것들이 모이면 이것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공통 과목 이후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입니다. 복습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을 봅니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3등급입니다. 평균은 몇 점이고요. 이렇게 됐더니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배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공통 과목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일까요? 공통 과목이죠.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애들은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게 좀 강점이 있는지 또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이 친구가 교과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수하는지를 보시면 이것이 다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이 과정을 거치면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합니다. 보통 2학년 1, 2학기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과 과탐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급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등급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있을까요? 9등급까지 있습니다. 16등급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애들 어찌 잔인하지? 네, 9등급까지 있습니다. 쭉 나눕니다. 중요한 건 등급을 나눈다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이것들을 교육적으로는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한 게 뭔지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5등급이지만 그 안에 4등급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4등급을 잘하는 겁니다. 등급에서 1등급이 제일 그 향을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성적, 등급 중에 어떤 게 나의 강점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자식 왜 이거 3등급밖에 못 이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촌스러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진로 선택인데요. 진로 선택은 ABC 3단계 평가합니다. 절대평가. 절대평가라는 말 대신에 만약 요즘 잘 들은 말은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성취했는지의 정도를 아는 것.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인가 보시면 진로 선택이라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공통을 거쳤고요. 일반 선택 과목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학생 본인이 어떤 걸 좋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잘 이제 아는 상태가 되겠죠. 내가 사회 영역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과학 영역을 좀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택 과목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모이는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지죠. 당연히 적죠. 어떤 과목 13명인 과목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등급을 한다 생각해 주죠. 아니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을 봐야 되겠네. 나의 적성과 상관없이. 그러면 성적을 잘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등급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방향은 공통 과목까지도 모두 성취평가제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이해가 되시죠? 네. 몇 년만 늦게 나오시죠. 이번에 서울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지금 과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과목을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저희는 서울대에 안 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깃발을 들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제목에 보이실까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공 연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각 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두 번째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어떤 특정한 과를 가려면 그 과에 딱 입학을 했을 때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과정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을 하려면 그 과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과나 똑같습니다. 예. 생물을 모르는 데 인간의 인체를 공부할 수 있는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혈액형만 피만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는 의대 못 가는 거죠. 예. 주변에서 너 수의대 가면 잘할 것 같아. 수의대를 갔는데 이 친구 동물 만지면서 막 기절해요. 알러지 있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본인이 좋아하고 자기가 배웠을 때 흥미로운 걸 고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전공 연계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입학을 하려면 이 정도 과목 이수 고등학교에서 하고 오면 첫 시간부터 수업을 나갈 때 어렵지 않을 거야. 이해되시죠? 네. 수학과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과 입학했단 말이죠. 점수에 맞춰서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미분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이 친구는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대학들이 다 문과대학입니다. 인문대. 인문대학은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어떤 걸 공부해도 문과대학은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융합적인 인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과대학에 오는데 과 때문에, 교과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게 되시죠. 두 번째는 이제 다릅니다. 여기는 좀 많은 거 보이십니까? 과목이? 예. 첫 번째 있는 과목이 저도 찍히나 봐요. 자연과학대학이고요. 밑에 있는 게 공과대학입니다. 그럼 느낌 오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공부하고 오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기계공학부가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물리학, 투학, 미적분과 기하를 이수하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수업을 들을 때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왔다? 그러면 물리와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왔다면 공학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친구들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수의과 대학이 있고 약학대학이 있거든요. 수의과 대학에 생명과학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2 정도는 공부하고 오면 수의학과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약학 계열인데 화학과 생명공학 이거 이수 안 했다면 이 수업 이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택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겠습니까? 이것 하나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서울대 정신과. 정신 아까 전에 혹시 제가 수능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자보세요. 자, 서울대인데요. 정시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이제는 수능만 해서는 대학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한 10년, 20년 수능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성적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왔을 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방법이 있다. 자, 수능을 보고 대학을 오지만 너희들의 수능 성적만 보지는 않겠어. 그럼 뭘 볼까요? 대학이 가장 신뢰하는 딱 한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생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지만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뭐만 보겠다? 교과 세특만 보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특을 5개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빵점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눈에 딱 그려지는데요. 수업 시간에 성적은 좋으나 활동이 문제는 풀지만 설명은 못합니다. 모든 활동에 안자는 있지만 수행 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전형을 본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한 교과 활동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수능 전형보다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도 같이 발맞춰 시작했습니다. 뭘? 그랬더니 얘네도 수능으로 학생을 뽑지만 학생부 보이십니까? 예,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 이것이 가져올 여파는 생각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저는 이제 정시파니까 학교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교육의 정상화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문화재 학과라고 있는 거 아세요? 조금 더 문화재 보존과도 있어요. 막 TV로 막 부스럼 막 칠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보존과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문화재 보존과를 가려면 어떤 교과를 이수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겠죠? 선생님, 문화재 관련된 교과는 없나요? 문화재 관련 동아리만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제목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역사 관련 공부,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공부했어요. 얘 왜 공부했어요?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련이니까 이 친구가 폭넓게 동서양의 역사에 관련된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친구가 뭐도 공부했냐면 너무 괴롭지만 한 번도 공부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찾았는데 한 문이야. 어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사회도 공부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얘 좀 진념 있죠? 막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뭐 했냐? 얘가 본인이 문과인데 화학과 물리도 공부했습니다. 왜? 진시황릉의 비밀 아십니까? 김하병을 뽑았는데 이게 빛을 보면 색깔이 바래집니다. 근데 프랑스만 이 약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이걸 뽑았는데 김하병 뽑았는데 색깔이 총천연색이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천동의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색찬란한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기에 딱 닿는 순간 싹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 이 색깔을 보존할 수 있는 염료를 프랑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친구 공부한 거죠. 그래서 뭐 했냐? 선생님, 화학과 물리까지도 제가 포괄하겠습니다. 이 친구 물론 성적이 나쁘다 할지라도 점수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어떤 열정이 있는 학생인 거 느껴보십니까? 예, 얘는 전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원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중요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 내 꿈을 설정하고 가는가,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생활교육을 기재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이 친구가 고등학교 3년 과정에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가는데 좌절에도 일어나고 실패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여기 오신 거고 저도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럼 그것만 있냐? 자, 이 친구 보세요. 경제에 관련된 거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 상경계열 가고 싶은 학생이거든요. 답이 있을까요? 상경계 가고 싶어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다 해야 되네? 그럼 다 했으면 성적 맞춰 뽑으면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 볼게요. A 학생은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본인이 좋아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관련된 전문 교과를 배웠대요. 국제경제도 배우고 금융 1반도 배웠답니다.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경제에 관련된 심화 수업도 본인이 원해서 한 거죠. 네, 멈추지 않고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인플레가 왜 이렇게 심한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친구 경제학과가 원하는 인재 1급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학생, 얘랑은 좀 다른 방식의 길을 갑니다. 첫 번째, 경제 관련 과목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네요. 베이스는 같네요. 근데 두 번째로 딱 가니까 이 친구는 뭘 들었냐면 수학을 들었습니다. 미적분과 경제 수학을 들었네요.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야, 너 경제학과 가고 싶으면 경제만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학과에 딱 들어갔을 때 뭘 공부하시는지 아십니까? 미적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과 학생들이 아니라 이공계 관련된 수학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두 번째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미적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공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듣는 건데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을 일부러 들은 거죠. 성적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역량적인 면에서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주실 수 있으시죠? 예. 세 번째, 멈추지 않고 얘는 또 뭐 들었냐? 수업 듣다가 수학 과제 탐구까지 들었네요. 그러면 A 학생과 B 학생 중에 누가 선발될까요?
그럼 A는 괜찮 버려도 됩니까? 자, 입학 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과가 경제학과예요. 근데 A 학생과 B 학생이 동시에 지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지원해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전형에 학생부 전형을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관심 있는 것 그걸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게 진로지나 설계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은 합격한 걸로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학생 볼게요. 약간 재밌으시죠? 오!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교육과 연계 정보 접속인데요. 이번에는 교육 현상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기초로 교육 문제 이세고 지금 뭐 공부하고 싶은 학생인지 아시겠어요? 교육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교육공학이든지 교육심리든지 교육학이든지 학생이 3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1번 학생 볼게요. 자, 교육 동아리 활동을 했대요. 교육 문제 토론을. 괜찮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관심 있으면. 이런 거 미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이 친구가 보면요. 교과 수행평가를 뭐 했냐면 이 친구는 생활과 윤리, 교육정책을 비교하는 수행평가를 본인이 만들어냈답니다. 그럼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보니까 얘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가 저희 학교인 거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교육학을 선택했고 이걸 애들이 집에 갔는데 2시간 동안 수업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이 공동교육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행평가도 있고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3가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딱 보니까 교육에 관심 있을까 없을까 이 친구? 있죠. 열심히 살았죠. 두 번째 학생 볼게요. 자, 첫 번째 봉사활동했습니다. 뭐 했냐 그랬더니 교육봉사 멘토링 활동했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사과 선생님께서 저희 진로진학 관련돼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봉사활동 이런 거 동아리활동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걸 했네요. 두 번째 보니까 교과 수행평가에 사회문화라는 교과에 이 친구는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교육자 역할 탐구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책도 읽었을 거고요. 친구들 토론도 했을 거고요. 설문조사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했겠죠. 그래서 이걸 수행평가로 냈습니다. 관심 있는 하겠죠. 마지막 또 뭐 있냐면 공동교육 과정 이 친구는 교육학이 아니네요. 교육사회학 관련된 것도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약간 만나지 않았지만 관심이 좀 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면 이런 과정들을 노력했을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동아리인데 신문부 했어요. 신문부는 안 되지. 안 될까요? 아니죠. 신문부원으로 얘가 뭘 공부했냐면 다양한 교육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기사문을 작성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발로 뛰었겠죠. 두 번째 보니까 학교 입문 프로그램, 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모든별 주제 탐구 활동을 시청해서 들었습니다. 한가위에 한 것들을. 세 번째 보니까 교과 수행평가, 얘는 수학 들었네요. 확률과 통계, 교육 통계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학부모님께서 이 3명의 학생들 주고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것도 같은 루트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육학 하겠다고 했는데 수학도 공부했어요. 예. 어떤 학생을 뽑으시겠어요? 말 바꿔볼까요? 누굴 떨어뜨리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왜냐면 다 각각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학생부 중학점입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 교과 활동에 멈추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 친구의 마지막 점점을 찍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누구의 발일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86년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들어가서 2016년도까지 보통 발레리나는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은퇴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49까지 현역에서 최고 선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발레단의 단장입니다. 이 사람은 엄지발톱부터 시작해서 수백 개가 발톱이 빠졌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대요. 몇 시간 연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6시간은 평균이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공부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어떤 게 의미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보통은 지금 이제 많이 떨리시고 또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용인상계고의 프로그램은 좀 화려합니다. 이제 경험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고 실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학생이 있고 또 멈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상계고는 이런 학생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도전하는 것, 또 시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 그 어떤 것도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많은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작은 시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혼자 할 수가 없고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모두 3인치가 돼서 이것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학교가 가는지를 좀 먼저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미졌습니까? 네. 네, 역시 전도기타 진학 관련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가 지금 마트님이 영예로 선생님 가셨네. 급식. 그걸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급식실이 한시적으로 환경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이제 급식실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3월 동안에만 이렇게 교실에서 아마 급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크형과 도시락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벌크형으로 많이 선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크형이라는 게 이제 큰 통으로 가져와서 식지 않게 가져와서 친구들이 식판에다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운영될 거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잘 마무리 지어서 급식실에서 4월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학식날 꼭 오시라고 해주세요. 네네. 자, 입학식은요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걱정이 좀 희망으로 바뀌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